네, 반갑습니다. 안성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새벽은 아니지만 일찍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한 6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먼 거는 뭐 괜찮았는데 사실 아까 복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 정도를 연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은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초긴장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뤘었는데 아시다시피 교차 등교를 해요. 교차 등교를 할 이유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간격을 넓히는 거거든요. 앉는 간격도 1m 이상, 밥 먹을 때도 1m 이상, 마스크를 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특히 이제 더워지니까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까봐. 저도 몇 번 강의하거나 수업할 때 마스크를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할만합니다. 적응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조금 어색해 보여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후 위기와 경제 생태적 전환인데요. 최근에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뭐 덕분에요? 코로나 덕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이거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수탈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과잉 생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인수공통의 감염병이 돌아왔고 전 세계로 퍼졌고 뭐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보통 이동 수단들이죠.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전 세계로 퍼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아무튼 인간들이 자연을 많이 파괴를 했고 그 결과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면서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대전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여기에 패턴이 아마 이제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나 봐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패턴이 시를 한 편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울면 무엇을 얼굴에 빛이 되거나 빛이 지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한강이라는 시, 또 소설도 쓰죠. 그거는 이제 회복기의 노래라고 하는 시인데요.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든데 이 힘든 상황은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런 느낌으로 골랐고요. 이게 오늘이 아니라 한 2, 3주 전의 모습이에요. 저희 학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수조사. 아시다시피 지금 방역에 상당한 책임이 학교로 넘어와 있어요.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방역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만일 감염이 되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전국 단위형의 기숙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학교보다는 더 위험하다라고 해서 전국 단위 기숙학교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기다리면서 야외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섭다.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막대기 같은 걸로 목이나 코를 한번 살짝 훔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이제 와닿는 거죠. 이렇게 쫄아본 적이 없다, 사내 녀석들도.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황 자체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주변 상황들이 사람을 위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지구가 깨끗해졌다라는 건 다 아시죠? 미세먼지 올 봄에 거의 없었잖아요. 황사도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황사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았는데도 황사도 거의 안 왔고요. 저희가 강화도에 살기 때문에 직접으로 오거든요. 황사도 거의 없었고 미세먼지도 없었고 희한한 거는 비도 그렇게 자주 내리더라고요. 여지껏 제가 강화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매해마다 가뭄 때문에 물 걱정들을 하시고 물을 퍼올렸거든요. 근데 올 봄에는 하늘도 도와주셔가지고 물 걱정을 안 했어요. 때마다 비가 내려가지고 뭔가 자연의 자정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줄이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아주 미미한 존재가 우리가 1년 동안 줄여야 될 온실가스를 다 줄여준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인간들이 그걸 못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들뜨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이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그래서 코로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역설이라기보다는 뭐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풍을 생각할 때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험악하죠. 그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벼가 뒤집히기도 하고 가옥이 파손되고 산불이 나서 또 수많은 인명이 다치기도 하고 숲이 타버리는데 자연현상으로 봤을 때는 큰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만하다라는 거거든요. 태풍이 한번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줘야 바다의 생태계가 조금 회복이 되는 거고 산불도 어떤 극상 상태에 올라가면은 산불이 저절로 나거든요. 원위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작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해지는데 뭐 원체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음도 아프고요. 또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뭐 함부로 또 이게 뭐 자연의 자정작용이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자연의 백신이다, 항생제다 이런 표현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AC 들어보셨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자본주의 시대가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불러왔던 이 난국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대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각성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걸 유엔에서는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을 뭐 트렌드로 한 19가지를 이제 제시한 건데요. 뭐 지구를 재발견하게 됐고 우리가 잠시 멈춰서 돌아보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뭐 딴 거보다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탈도시화예요. 도시에 너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극명하게 드러난 거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에코로지 라이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지역화해야 된다는 거, 자급자족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를 주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에코로지 라이프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든 도시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과연 뭐 도시를 우리가 버려봐야 얼마나 많이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겠어요.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에코로지 라이프가 가능할까? 이런 새로운 숙제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복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이제 목에까지 찬 그런 상태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선도국에 올라섰어요. 선진국도 아니고 선도국으로 세계를 이제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선망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생각보다는 별거 없었구나 이런 깨우침도 주고 있잖아. 우리가 생각보다 참 괜찮은 나라였구나. 복지라든지 의료 체계라든지 이 방역 체제가 우리가 유럽의 선진국 못지않게 잘하는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도 줘서 한편으로 뭐 반갑기도 하죠. 별 불가능 시대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아마 지금 학교 텃밭 마을교사로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반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이제 정규 수업은 아니라서 조금 부담도 덜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할 책임도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애들 가르치기 힘들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교사들은 거의 매일매일 느껴요. 힘들다, 어렵다. 뭐 나가서는 이제는 뭐 교육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 엎친다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원격으로 해야 되니까 더 깝깝한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원격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줌으로 수업을 하든 뭐라든 간에 아니 콘텐츠를 올려주든 간에 그냥 그 시간을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는 것 뿐이지 대면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와 교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교육 내지는 뭐 그럴듯하게 뭐 디지털 원격 교육이라는 표현들은 쓰지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차선책으로 쓰는 것 뿐이죠. 그 자체가 대면 교육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불가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반년 가까이 겪고 있는 것이 생존까지도 불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더 우선이다. 한가하게 교육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박하게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육만 놓고 이제 제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학교 현장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고 삶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이게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삶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여기저기서 해요. 우리 학교 교육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냥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완결 구조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마을과는 별 관계없이 우리 사회와는 특별한 연계점 없이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과 목표에 따라 수업을 해요.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 정점에 대한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내몰려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은 멀리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아까 위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교 텃밭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교실이 텃밭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선도교사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그럼 생태가 뭐냐? 이거를 조금 어원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에콜로지라고 하는 게 집 또는 농장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집에 대한 이야기 또는 농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5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환경 칙어를 발표를 했었어요.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따라야 될 환경과 관련된 칙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서요. 거기에서도 이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동의 집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불타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불을 끌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구체적 행동 지침들이, 양식들이 또는 가치관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흔히 들었던 게 생태적 감수성이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또는 텃밭 바꾸면서 많이 아마 하시게 될 단어예요.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냥 감수성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다. 지금의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시민성이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확대시켜야 된다. 생태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뭘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가 물론 기본이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적, 사적 활동을 책임을 지려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에 있어서 기후위기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생태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어떻게 생태적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막아낼 것인가. 아무튼 자본 또 인간 중심주의, 기술 만능주의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인 답은 이거예요.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회복해야 된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태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후 칙거 발표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이런저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이냐. 지구가 울고 있고 가난한 이들이 울고 있다. 기후가 변화돼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들은 물론 환자거나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계층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든 뭐 직장 다니고 안정적인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영세한 또는 아예 프리랜서도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런저런 소득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를 됩니다. 그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에는 뭐 환경교육을 분과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과학교과에서 좀 일부 다룬다거나 또는 뭐 가정시간에 뭐 조금 다룬다거나 또 어떤 학교는 뭐 환경과 관련된 무슨 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부분적으로 다뤘죠.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 원예 하듯이 조금 하거나. 근데 그거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생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코로나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이제 제때 와서 모든 걸 코로나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인데 다음은 또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빙하가 다 녹습니다. 10년 뒤에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뒤면 빙하가 다 녹는다. 그때부터 불가역적인 지구 재앙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1.5도, 2도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구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징조로서 코로나가 지금 먼저 선발되고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적으로. 총체적으로 생태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텃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생활 방식도 그렇고요. 이 친구는 잘 아시죠? 툰베리. 워낙에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고. 이 친구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오리지널은. 무슨 얘기냐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어떤 생태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수업 거부 운동도 벌이고 전 세계 수백 개 나라가 참여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또 그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는 비행기 타고 안 가고 배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선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가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뒤면은 지구가 끝장이 나는데 절박한데 어떻게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겠느냐라고 정치인들에게 또는 유엔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내일이 없는 이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후변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소수가 있어요. 작년에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몇 번 시위를 했었는데 뭐 이런 상장도 드렸어요, 정부에게. 구체적인 끝판왕상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영역 빵점. 이거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요,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이 친구들이. 정부가 너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만들어 놨지만은 구체적인 관리라든지 실행 계획이 별로 없다라고 이 친구들은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법 전문가들은 뭐 승산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 친구들이 아무튼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몇 가지 이제 배경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에서 8위에 우리가 수익권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부산 같은 저도 많이 매출을 하고요. 기후변화 대응 지수도요. 60개국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도 세계 1위랍니다.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고요. 온난화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1.5배로.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기후악당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됐어요. 1.5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도를 넘어서면은 지구가 불가역적인 재앙 상태가 온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된 수백 개 나라가 160개 나라가요. 몇 년까지는 어떻게 온실가스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도 내야 되고요. 그걸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파리 기후협정 때 이제 어느 정도 성안이 됐던 건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몇 년 전에 탈퇴해버렸고 미국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고 트럼프가 기후변화 협정과 관련된 이행을 해야 되는 첫날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목표는 그겁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을 감축해야 지구가 유지된다. 그리고 50년까지는 제로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이행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간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의미로 인간안보를 썼던 건데요. 아무튼 인간의 안보가 중요하다. 코로나 때문이든 남북의 대치 상황 때문이든 간에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감인 거는 그 이야기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때 5월달에 하셨었는데 그 뒤로 뭐 어떤 로드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특히 이제 교육면에서 이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교육을 전환시킬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역에 이제 떨어진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런 근본적인 지점들을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유의미한 거는요, 온실가스가 작년에 처음으로 조금 줄었대요. 처음으로.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석탄 발전소를 조금 가동을 줄였답니다. 그러면서 2%가 감소했대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처음으로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체크해봤을 때 옛날에 IMF 때 한번 조금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위축됐을 때. 아마 올해도 좀 줄겠죠. 자동차도 많이 안 타고 비행기도 안 타고 공장도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꽤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런 관련된 법을 민주당에서 21대 국회 때 내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학교와 관련된 게 이제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생태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원격 교육도 해야 되고 교실 환경도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육 환경 개선 쪽, 노후 시설 개선하고 그런 원격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어떤 생태적인 전환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정부가 작년에 세웠던 게 있어요. 기후변화 관련된 대응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실행시키는 그거가 좀 약해요. 계획은 있는데 막상 교육 쪽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별로 현장에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저래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획기적인 게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6월 초에요. 전국의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요,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어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로 온갖 지자체들이 지금 비상상황이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니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식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28개의 전국의 지자체가요. 그 중에 딱 두 지자체 때문에 전부 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지자체마다 그 층위는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이 있고 지원이 있는지는 각 지자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공통의 아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더 발이 빠르구나, 더 민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바라기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또 다른 소식통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비상선언과 관련된 그런 준비가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 또는 선포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 지자체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시와 교육청은요, 생태 문명 전환도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거해서 생태 전환 교육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저께였나? 네, 어저께입니다. 그 이제 이걸 발전시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이 교육청에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교육청 내 브레인들이 있을 것이고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했겠지만은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시위했던 청소년 기후행동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교육감에게 직접 요구를 했어요. 기후위기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냐. 아무튼 그렇게 교육감에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런 연장에서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발전 계획은 어저께 나온 따끈따끈한 거예요. 어저께. 뭐가 있냐면 채식 선택권이 도입됐어요.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자국입니다.
학교 텃밭에서 할 일이 많아지셨어요. 이 채식이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서울교육청은 이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교육들도 시키고 있고요. 생태전환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분야는 다양합니다. 농사, 텃밭부터 해서 적정기술 또는 소비 문제, 에너지 문제,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이 다 생태전환 교육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환경,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까지요. 채식.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생태전환 교육의 교육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텃밭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교육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이 박 선생님이 이제 정의 내리는 교육농은 이거예요. 우리는 농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하지만은 농을 통한 교육을 해야 된다. 농이 대상이 아니라 농 자체가 목적이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전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농사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이를테면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업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교육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농장이라는 말보다 이거는 농장학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교 농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학교에 딸린 부수적인 농장인 거예요. 학교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딸린 작은 밭인 거예요. 근데 농장학교는 뭐냐면은 농장이 학교인 거예요. 농장이 주가 되는 거죠. 농장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바라기는 학교 텃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텃밭 학교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좋다. 거기서 많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제 이 책이 교육농에 대한 작년인가요? 언제 나왔을 거예요? 재작년인가? 이 책 텍스트도 쓰고 계시죠? 네,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죠, 어떻게 보면. 내용이 꽤 괜찮더라고요. 초창기 때 나온 건데, 이 책을 좀 괜찮은 책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텃밭과 텃의 차이 아세요? 텃밭과 텃. 다 우리말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텃밭은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작은 밭을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터앗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밭을 터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학교 옆에 딸려 있는 집 바깥에 있는 그런 밭에 눈이 가 있는 게 아닐까. 얼마든지 학교 울타리 안에 또는 나의 집 안에 있는 텃밭 농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베란다에다가 조그맣게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실 안에서도 조그만 화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조금 발상을 바꾸면은 꼭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텃밭을 만들지 않고 학교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짜투리 공간들을 그런 거를 연상하고 텃밭이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텃밭이 생각보다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생태적 전환에 대한 담론을 많이 생산하는 잡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몇 가지 글들을 실었는데 텃밭 농사에서 정치적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까 생태적 시민성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한 텃밭 농사가 아니라 우리는 텃밭 농사를 통해서 생태적인 사유를 할 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유를 할 수가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테면 상추와 나는 연결되어 있거나 그리고 땅이 우리를 매우 평등하게 만드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나온 소출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걸 토대로 또 한편은 비판적 사고력도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텃밭 농사가 단순하게 아이들하고 작물을 기르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텃밭 농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테면 민속교육이든 아니면 시민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구체적인 몇 가지 팁을 좀 찾아봤는데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뭐 텃밭과 관련된 게 이거 말고도요. 뭐 수십 건이 있었어요. 제가 뒤져보니까. 근데 다 구체적이고요. 아마 이제 텃밭 선생님으로 가시거나 활동하실 때 이런 책들이 적절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개를 골라봤어요.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거 괜찮다 싶은 거 몇 가지를 골라봤고요. 텃밭과 요리예요. 이런 쪽을 연결해보면 재밌겠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